어쨌든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주 뜻깊은 세션을 통해서 지금 지난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습니다. 오후 이 세션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 대응 노력,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작년 8월에 열렸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존경하는 공직 선배분들이시자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고 전략가이신 윤영관 장관님, 유명환 장관님, 또 한민구 장관님, 천영우 수석님 이렇게 네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에 앞서 주한 미국 대사님과 주한 일본 대사님께서 캠프 데이비드 1주년에 대비한 일종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니까 먼저 시청하시고 패널 토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행사에 기념사를 전달할 기회를 주신 서울외교포럼 담당자분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을 발전시키고자 모든 단계에서 노력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년 전 메릴랜드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님 그리고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3자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발족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1주년 기념일은 민주주의 국가인 3국의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들이 3국 모두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지정학적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며 몇몇 주요 협력 부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보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인 핵 위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가 공유하는 역량을 발전시켰습니다. 각국의 군은 이제 통합훈련을 통해 함께 훈련하며 합동 능력을 갈고 닦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내 유사시 혹은 위기 사태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에 몸담고 있는 남녀노소가 중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하며 우리는 영내 위험 상황을 감소시키고 안정을 증진하기에 더 좋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우리는 경제, 안보 및 기술 영역에서 협력 또한 증진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음 세기를 뒷받침할 기술 분야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마주하게 될 도전들에 대응하고자 서로 긴밀히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자랑하는 상업 및 산업부 부문에서 협력도 강화하고 장관님들께서 융합 교육 분야에서도 저희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다듬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우리 3자 관계는 더 나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저희는 함께 지속가능한 영내 발전과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우리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협력이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각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공중보건 및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에 참여하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러한 회의가 열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도전 과제를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도쿄 등에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서로 강화하면서 번영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규범 기반 국가 체계를 증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60회 아시아 3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기관들의 헌신과 사람 간의 연결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더 밝은 미래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3자 관계는 아주 건실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정학적인 상황은 함께 도전에 맞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무역을 증진하며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협력을 발판으로 이러한 것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유하는 미래의 핵심은 우리 3자가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립외교원이 주최하는 서울 외교포럼 2024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태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한국, 미국, 삼국 협력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3국 간 정상회의 이후 국제 문제의 여러 분야에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양한 차원에서의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일한미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일한미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 3국 간 협력이 눈부신 진전을 이룬 것을 기념하고 3국 간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올 가을에는 일본과 미국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새 지도자가 되든 3국 협력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 며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더욱 새로워지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께서 서울을 방문하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한 관계의 심화가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외교안보연구소 이문희 소장님이 사회를 맡으시고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참가하여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일한미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의 성공, 그리고 최근 개최된 3국 간 국방장관회의 등 최근의 협력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개최해 주신 한국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한미 3국 간 협력의 밝은 미래와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 활약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님, 그 다음에 미즈시마 주한 일본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대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결과물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을 위한 삼국 간의 아주 폭넓은 협력에 대해서 삼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의미와 성과, 그 다음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전에 소개드린 우리 패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합의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강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동시에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 윤영관 장관님부터 한 10분 내외 정도 시간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쭉 한번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관 장관님부터.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최영찬 국립외교원장님 그리고 임남식 교수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 듣고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금방 이문희 소장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미국의 리더십 쇠퇴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꼭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도전 과제들이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세션의 기본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미국의 파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테마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자원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자원 측면에서 미국의 국력은 탈냉전 이후에 그대로 한 25% 세계 GDP의 2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물질적인 자원이 기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문제,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CNN의 컬럼니스트,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국은 2차 대전 직후에 GDP의 4%를 가지고서 대영 제국,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그 지역을 경영을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력은 1980년, 90년, 2023년에서 계속 이 글로벌 GDP의 25%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전략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경쟁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전략을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 과잉 대응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 국제적인 개입을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란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11월 5일에 진행이 될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면서 절제된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후회하게 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이 경제적 상호 의존이 대단히 깊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고립주의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다시 미국에 백파이어하는 그런 효과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미소가 냉전 때는 그 1년에 그 무역액이 2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하루의 무역액이 20억 달러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지금과는 고립주의 전통으로 되돌아가기에 힘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그 도전 요인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도전입니다. 한반도는 주변 4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대국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지정학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경쟁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동맹, 다른 한쪽은 경제 파트너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이 고려 사항이 돼야 될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대외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국제 정치의 흐름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 안보와 경제가 서로 묶여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정경 분리라고 하는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한국이 대외 전략을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를 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국제 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규범 기반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한국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한국이 식민지가 됐던 거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지 않고 있었던, 힘이 곧 정의였던 그런 세상에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예를 들어서 영토 주권이나 자결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한국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존재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1945년 이후에 그 속에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나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상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규범이 지켜지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서 약한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런 규범 질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북한의 안보 위협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에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 북미 간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적대 정책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 결과로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그런 현실 속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해 갈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감성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익의 관점에서, 즉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한국이 지향하는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추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스태핑 스톤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전략적인 선택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 그 3국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은 한국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어떤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은 기본적으로 경제 파트너이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중 간의 무역의 그 60%, 70%가 중간재 수입 수출인데, 그거는 한중 관계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얽혀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중 관계는 호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삼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의 흐름은 안보와 경제, 또 거기에 더해서 기술, 이 협력이 서로 묶여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믿지 못하는 국가들과는 경제 협력도 기술 협력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서 예를 들자면은 그 가장 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자, 협력하자라고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조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당면한 어떤 세 가지 도전 요인, 그리고 안보와 경제와 기술이 함께 묶여져서 돌아가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할 때 한미일 협력의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전반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의 그 의미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환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최영찬 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신 인용관 장관님, 윤 교수님의 발언을 제가 열심히 받아 적은 이유는 똑같은 얘기 중복되지 않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생각을 부분 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를 보면은 1987년 이후에 진보, 보수, 진보,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대충 이렇게 왔는. 진보 정권에서도 한미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 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 저 자신은 물론이군요. 한미 동맹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외교를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 한미 동맹 강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라는 그런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렇게 동북아시아를 볼 때 일본이 먼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좋은 워킹 릴레이션십이 유지돼야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 관계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외교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아까 우리 윤 장관님 말하셨지만 그 세 가지의 지정학적인 고려를 볼 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오늘 아침 세션에서도 그 미중 경쟁이 많이 얘기됐는데 한국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데 저는 이미 한국의 선택은 71년 전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되고 한미 동맹 관계가 서명할 때 이미 한국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을 해서 또 오픈 앤 페어 인터내셔널 리버럴리즘 자유롭고 또 그런 국제주의 하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10위권의 경제, 제7위권의 무역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이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 그 회담 및 합의를 보면서 저는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그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격적인 걸 느꼈어요.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그냥 삼국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선언적인 거를 훨씬 앞서가서 그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정신,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커미트먼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까지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이 각종 레벨에서 장관급 레벨에서 각 그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이 외교장관, 국방장관, 무슨 각 경제부처 장관 쭉 1년에 이렇게 한미일이 만나는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기시다 총리하고 11번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신가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은 130년 전 1894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 그 당시에 한반도, 조선 구한말은 열강의 분할의 대상, 가즈라테프트 미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본이 조선 한반도의 그 세력권, sphere of influence를 미국이 인정하고, 뭐 이런 열강들의 이것은 역시 팽창하는 제정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적극 응원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결과 한반도 이쪽에 대해서 어떤 sphere of influence를 인정받는 이런 열강의 분할 대상인 소위 조선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나가서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소위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의 관계에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중국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진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동북아시아 정세, 국제 정세를 같이 한미일 정상이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외교관으로서는 참 어쩜 아주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만큼 컸구나 하는 자부심, 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보람, 이런 걸 느꼈다는 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한미일 협력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까 이센셜이라고 그랬지만은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선택이다. 앞으로 이런 국제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또 중동 사태, 여러 가지 대만 해협 문제 이런 걸 볼 때 이 참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의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북한 문제를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물론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한 것, 그래서 사실상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도록 된 것은 소위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그 책임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약소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방향만 틀면 바로 북경을 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 이런 걸 볼 때 좀 더 그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뭐 러시아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레토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현직에 2008년에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아세안 플러스 C라든가 이런 국제회의
그 참여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한중일 정상회담 했는데 2008년 가을에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했어요. 이번 5월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반 만의 일인데 그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우리가 자꾸 인게이지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이 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2008년에 제일 먼저 사무국을 사이버 사무국을 제의해가지고 그 외에 이제 실질적인 사무국이 그 다음에 2010년에 한국에 설립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중일 협력, 삼국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노력은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중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삼국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플러스 썸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의 외교관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 진솔하게 캠프 데이비드 성과의 의미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민구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민구입니다. 그 앞에서 두 분이 오늘 토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그 외교적 관점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주도 질서의 변화가 갖는 그 군사적 측면에서의 함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와 군이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인태 지역의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충돌 위험도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2049년 중국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한다라는 그런 중국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국몽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군을 2035년까지는 현대화시키고 또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인류 군대로 육성한다 하는 강군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0년대 초부터 했으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그 군사 전략은 공세적인 적극 방어 그리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사 가능한 그러한 전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해군은 척수와 톤수로 보면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다. 항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물론 미국은 11개가 있기 때문에 뭐 훨씬 그 격차가 납니다만 그러하고 또 공군력도 인태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구 국가들을 추격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종의 미사일 또 신형 ICBM 또 핵 전력의 증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남중국해 활동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의 군사력 사용 불포기 선언을 하면서 외교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제1도련선을 넘어서 군사력의 투사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가장 중대한 경쟁자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도련선에 위치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제2도련선 일대의 국가들의 배치한 그러한 전력으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나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집계한 2023년도의 국방비를 보면 미국은 8,600억 불, 중국은 3,095억 불, 러시아가 1,265억 불, 일본이 519억 불, 인도가 800억 불,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469억 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방비를 투입하는데 국방비 2위부터 10위까지 투입하는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만 못하고, 또 중국의 국방비는 인도 태평양 지역 22개 국가의 국방비를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양강이 엄청난 그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위협을 억제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한 그런 우세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전력 건설, 그리고 인태 지역에 이 군사 동맹을 구축하고 또 양자, 소다자, 다자 연합 이런 체계를 소위 네트워크형 안보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태사령부가 추정한 이 평가에 의하면 2025년경 되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이 훨씬 앞서지만 인태 지역에 배치된 전력은 중국의 군사력이 더 유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영내 미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인태사령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한미일 또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언급하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삼국 협력 시대가 선언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해서 불안정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 개 전구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다른 전구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윈앤홀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방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한반도가 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군사력 운용에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야를 또 우리 한반도로 돌려보면 남북한 위기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핵개발 과업을 이행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대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고체 추진 ICM, 전술의 공격 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개발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23년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정의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산 사변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또 금년도 2월 달에 인민군 건군전 기념서에서는 우리나라를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불확실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대선이라고 봅니다. 최근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그 외교안보 정책 공약이 다 발표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대만과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동맹국들의 우려는 매우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앞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 언급되고 있는 핵 사용 위험 감소 논리, 다시 말하면 동결대 보상 논리가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핵 화목회인 CVID는 사라지고 북핵 문제를 2023년도 4월에 한미 정상이 했던 워싱턴 선언 이전으로 해결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면한 그런 안보 상황은 심각한 도전 상황이다. 뭐 북핵 미사일 문제, 또 중국 문제,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무력 충돌 시의 문제, 뭐 이런 거 외에 이제 우리가 거의 글로벌 중견 국가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이제 애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일원 또 중견 국가로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선명성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자유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면서 우리의 안보의 대지평을 넓혀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올해가 71주년인데 뭐 쭉 여러 가지 발전을 계속해 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를 넘어서 경제, 기술, 가치 뭐 여러 면에서 이제 한미가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체 불가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또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또 국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지만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안보에서 이 일본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해서 그동안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일본과는 2008년도 이제 한미일 3자 간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3자 간의 그런 회의체가 있었고 또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를 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 등을 통해서 이런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그러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유엔사 후방 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본의 오키나와의 3군데 또 혼슈의 4군데의 육해 공군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게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87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3개가 이제 7개가 유엔사 후방 기지죠.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 협정의 관리자로서의 기본 역할이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 제공자, 포스 프로바이더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고 전력을 제공할 때 일본에 있는 이 7개 기지가 소위 다리 역할을 하는 기지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지난 1년간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3국 국방장관 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협의를 각국별로 순환 개최하는 그런 계획에 합의를 하고 국방장관 회담이 금년 7월에 일본에서 개최됐고 내년도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작년 말부터 가동되고 있고 3자 훈련을 위해서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고요. 금년도에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최초로 6월 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안보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금년 7월에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이 3자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북핵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3자 안보 협력이 필수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당국자나 국민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안보 협력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삼국 안보 협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이 삼국 군사 동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지나친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안보 협력이 전통적인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영내 안보 위협은 비전통 안보 위협 위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아주 초유의 위협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한미 간은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전술핵을 가져온다, 또는 핵무기를 배치한다, 핵 잠재력을 보유한다,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매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을 통해서 한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그러한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미가 연합방위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재래식 전력의 통합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핵 전력의 통합에는 이것이 기여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미국이 독자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한번 협의를 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이 회담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핵을 포함하는 상호 방위 개념, 다시 말해 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NCG라고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나토의 핵기획그룹 NPG의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가 착안해서 NCG를 만드는 것인데, 나토의 NPG는 나토 국가가 한 30여 개 국가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국가가 수개 나라가 있고, 그 전술핵 무기를 어떻게 나토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기획, 또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인데, NCG는 우리나라의 전술핵 무기는 없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한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이 양자 간의 정보 공유와 소위 실행을 위한 기획, 또 연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논의하는 그런 이제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NPG보다 더 나은, 더 정밀한 그런 계기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NCG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금년도 전반기까지 NCG 프레임워크 문서도 작성했고 한미 양국이 승인했고 한미 일체형 핵억제 작전 지침도 금년도 7월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이 핵 재래식 능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CNI라고 하는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작전적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한미 군사 당국자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핵억제 작전 지침이 금년도 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합참과 미국이 군사 당국이 이제 대계획 수준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연합사는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에 관한 임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핵무기는 미국 전략사가 운용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략사를 이제 창설해서 그렇게 한미 전략사가 작전적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느슨해졌던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다시 또 강화하고 핵 대응에 대한 그런 정책적 차원의 그런 추상적 또는 선언적 개념으로부터 더 실질적인 개념인 작전적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측면에서 우리 캠프 데이비드 협력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천영우 수석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 장관님들 그 발표하시는 패널에 저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분께서 워낙 이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하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세 분이 언급 안 하신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질서 이런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저는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저는 지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물론 그분 첫 번째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죠.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게 두 번째가 작년 말 그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연설입니다. 통일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서 이게 북한이 말하는 하나의 조선 원칙을 포기하고 두 개 국가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남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6월 19일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서명한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죠. 61년 동맹 조약을 복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우선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세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3자 협력의 한미일 3자 협력의 큰 원칙, 범위, 방향 이런 거를 두 개 문서 아까 유 장관님 말씀한 Spirit of Camp David와 그 Principles of Camp David죠. 이 두 가지 문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안보뿐 아니고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 모든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슈, 스플라이 체인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이슈를 망라한 포괄적인 그런 문서지만은 가장 아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이게 중국의 공세적 팽창 정책,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걸 염두에 둔 3자 간 그 안보 협력 이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그 법의 지배, 국제법 준수 이 원칙을 언급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 양자회담에서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이야기해서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다시 언급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좀 없어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일단 3자가 모여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이런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취했다. 이게 저는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국의 공세적 어떤 팽창 정책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많은 우리 언론이고 국민들이 거의 관심을 쏟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통일 한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support for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이게 지금까지 통일에 관해서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양자 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게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무력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통일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 합의한 것.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통일의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급 없이 통일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문서 이거 저는 다른 데서 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일본이 통일의 최종 상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공식 문서로 지지 표명을 한 거, 이것도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 3자 간 군이 있는 문서에다가 일본도 이 통일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다. 제가 일본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미야자와 총리가 와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도 오래돼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테고, 그러나 제일 최근에 한반도 문제가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이 상황에서 통일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하지만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화끈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건 저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는 캠프 데이비드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윤영관 장관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감성적 어프로치와 국익 중심적 어프로치를 이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근데 여기서 한미일 3자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중에서 안보 협력이 포함된 것, 다른 거는 과거에 일본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만 안보 협력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협력,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감성적
어프로치가 가장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 중심으로 실사구시적 어프로치를 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사구시적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실사구시적 어프로치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살행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의 그 악의 대명사 같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이거는 협력하는 건 매국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거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을 했지만은 한반도의 미래, 한미일 이 관계 안보 협력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그 김정은이 한 이 이게 국가론, 뭐 한 장관님께서 이게 적대적 교정 관계다,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게 난 적대적 교정 관계다, 저 대한민국을 유사시에 북한 영토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한 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전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침략하든지 쳐들어오면 이렇게 한다 이야기지 가만히 있는데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북한이 가장 약하고 말하면 좀 이게 속된 말로 쫄리고 할 때 가장 그 위협적인 레토릭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방어적인 선언이고 앞으로 핵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흡수 통일 못 막겠다. 결국은 이개 국가로 영구 분단을 핵과 함께 김정은 체제 유지에 그 두 개 그 하나의 기둥으로서 핵과 영구 분단을 그걸 흡수 통일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로 삼겠다. 그런데 저는 겁나는 이야기 한 거 그거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던 입장에서 워낙 구태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뭐 겁이 나서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강한 어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동독이 1974년에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이개 국가로 가겠다 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동독이 도저히 이게 흡수 통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결국 이개 국가론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동독이 1974년에 선택한 이 한반도 미래에 대한 독일의 미래에 대한 선택 이걸 지금 김정은이 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앞으로 한반도 미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걸 북한이 가라면 남북관계 국가관계가 아니다 하고 선언한 1991년에 한반도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선언을 갖다 폐기 선언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앞으로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19일 날 러북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거기도 분야를 다 포괄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61년 군사 동맹의 복원이죠. 이걸 보고 뭐 자동 개입 조항이냐 아니냐 이건 저는 의미가 없고 이 조항 내용을 들여다보면 푸틴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법이라든지 국내 절차 이런 건 전부 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빠져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동맹을 지배하는 정신이 뭐냐 그거는 러시아의 대북 부채의식이다. 61년 동맹 하에서는 그거는 북한이 러시아에 전적으로 군사적으로 군사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러시아가 북한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건데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스카드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가 안 줘가지고 결국 북한이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에 공군 훈련시켜주고 겨우 받은 게 스카드 미사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난 과거 동맹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신세질 일이 없고 북한만 러시아에 신세지는 그런 관계 하에서는 그거는 북한이 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무리 결정해봐야 뭐 이야기를 해봐야 러시아가 그냥 소련이 뭐 정 마음대로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큰 빚을 졌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제일 처음 2022년 3월 4일입니까? 유엔 총회 결의에서 러시아 침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그 유엔 총회 결의에 러시아 편을 든 나라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에 4나라밖에 없잖아요. 북한하고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4나라인데 그 중에서 러시아에 실제로 군사 원조까지 제공해 준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푸틴이 가장 세상에서 외롭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을 때 말로만 지지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고 탄약이고 다 갖다 바칠 만큼 그렇게 의리를 보인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북한밖에 없잖아요. 이런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야 지금 내가 뭐 식량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건 당연히 갖다 줘야 되겠지만은 좀 굉장히 민감한 군사 기술, 그 위성 기술 이런 게 내가 지금 꼭 있어야 이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내가 좀 제대로 봐야 이거 핵을 어디에 쏠지 좀 이걸 알 수가 있겠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러시아가 어떻게 그동안 진 빚이 얼마인데 그걸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냐. 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미국에 대한 서방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뭉쳐있는 어떻게 보면 왕따 연합 아닙니까? 세계적인 왕따 국가 간의 지도자 간의 이게 도원의 결인데 이거 저는 여서로 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여기에 최대의 저는 수혜자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물론 수혜자고 우리한테 가장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믿고 도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을 들었다. 이게 북한이 볼 때는 도발을 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뒤를 봐주겠다 하는 하나의 그 도발 면허장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도발 좀 하더라도 뭐 옛날보다 걱정 안 하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저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도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이게 이 러시아 북한 간의 동맹이라는데 미국이 이게 유사시에 러시아 북한 동맹이 북한에다가 어떤 도발을 이걸 사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 동맹 체결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쾌감을 표시한 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말하는 전성절 휴전 기념일에 주북한 중국 대사가 불참을 해서 무슨 불쾌감을 표시했다. 저는 이거는 전략적 불쾌감이라기보다는 이런 큰 일을 저지르면서 왜 우리도 동맹국인데 왜 우리하고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냐. 왜 중국을 소외시키냐에 대한 그런 나는 불쾌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거 가지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난 제일 큰 덕을 보는 거는 어부지리를 얻는 건 중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중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대만 아닙니까? 대만을 공격해야 될 경우에 만약에 러북 동맹이 없다면 북한 보고 야 이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네가 좀 도발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고 아무리 사주를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중국군이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대만 해협에 가 있는데 내가 도발했다가 도로 맞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건 아무리 중국이 좀 도발해달라고 부탁해도 나는 김정은이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러북 동맹이 뒤에 있다. 그럼 중국이 안 도와주더라도 중국이 이거 이번에 네가 러시아하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도발을 해주면 내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 기회에 중국을 확실히 좀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확실히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처럼 그냥 북한을 위해서는 뭐 제재고 뭐든 다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마음먹으면 이거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러북 동맹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만큼 중국이 대만에다가 군사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만큼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옵션이 더 늘어난다. 이런 점에서 는 동아시아의 그 안보 질서, 미래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분 더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서 그동안에 쭉 이슈가 된 게 확장 억제잖아요. 저는 확장 억제를 위해서 뭐 NCG도 만들고 한미 워싱턴 선언도 하고 해가지고 확장 억제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다가 어떻게든 좀 자주 정기하게 만들고 해놓은 거 이거 다 좋은데 이게 실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본질은 불안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디터런스보다는 리어슈런스를 위한 거다. 본질은 리어슈런스고 말은 지금 엑스텐드 디터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 전략 자산 일본에 못 오게 하잖아요. 산불 정책, 핵 산불 정책 가지고 핵무기 실은 미국 오하이오급 무슨 전략 잠수함 같은 거 일본 요코스카하고 사세보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 무슨 핵무기 실은 미국 전략 폭격기는 일본 영공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나가지도 못하고 몰래 지나가는 걸 할 수 없지만 일본이 알게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미국의 확장 억지를 철석같이 믿고 우리는 부산항에 뭐 미국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 번씩 기항을 하고 무슨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왔다 가도 야 진짜 이게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이 불안감, 그 의구심. 난 이게 아무리 많은 선언을 하고 NCG를 수십 번 줘도 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미국은 엑스텐디드 디터런스의 하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북한 체제의 종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강한 커미트먼트가 어디 있나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 못 믿고 야 내가 내 눈에 봐야 이거 나는 믿겠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미국이 항상 그걸 이야기할 때 핵과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으로 북한 완전히 정권 종식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핵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자꾸 재래식 무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야 이게 핵은 사용 안 하고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확장 억제를 계속 미국이 강조하고 온갖 지금 회의체를 만들고 뭘 SCM에서도 그걸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스테이트먼트를 해도 이게 좀 계속 지금 의구심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이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난 앞으로 그동안에 뭐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 숙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저는 해결해야 이게 한미 간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만날 때마다 야 그 확장 억제 다시 좀 해보라 그러고 이런 귀찮은 부탁을 안 하고도 그래서 눈만 끔박해도 믿을 수 있는 동맹 말 안 해도 미국이 당연히 우리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를 위해서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사용하겠지 이걸 서로 믿을 수 있는 동맹 트러스트 데피시트이 없는 동맹 난 이게 제일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 수장님 감사합니다. 늘 그 천 수장님의 그 날카로운 식견과 해안에는 많이 배우고 또 느낍니다. 통일 한반도 비전을 비롯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를 굉장히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관님들과 수석님을 모시고 고작 1시간 반을 가지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오전에 우리 패널 분들에게 질문할 기회도 제대로 못 드려서 제가 이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우리 일단 플로어에 계신 우리 오늘 이번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자주 뵙기 어려우신 분들을 모신 만큼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저희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하실 분이 혹시 플로어에 있으시면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혹시 우리 장관님네 수석 중에서 답변을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고요. 일단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교협회 유지열 회원입니다. 뭐 모처럼 그 새 장관님 모시고 또 현실론적인 시원시원한 글을 많이 써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천수석 상당히 영광이고 이 귀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학장 억제 MAD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핵전쟁 없이 마지막 나가사키에서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핵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항상 저희들 걱정이에요. 옛날에도 파리에서도 그런가 파리를 희생하고 LA를 희생하고 파리를 지켜야 했느냐 하는 그런 옛날 더골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 우리가 서울을 지키자고 LA를 희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도쿄를 지키자고 LA를 희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현재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경제 대국이면서 불구하고 비무장 국가예요. 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웨스턴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단들은 다 악당들은 총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허리가 비어 있는 그런 총도 없이 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이눈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게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이런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산불정책이 가지고 핵을 원한다 안 하고 이렇게 국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 갈수록 이제 말하자면 대륙간 그것도 완전히 몇 년 사이에 아마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DC나 뉴욕이나 LA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쉽게 달려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일본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없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같은 동맹산인이다. 말하자면 일본과 우리가 이 기회에 NPT에 대한 탈취할 수 있는 명분도 많고 하니까 말이죠. 북한이나 중국 과거에 우리가 아까 좀 유 장관님 말씀하셨지만도 강대국이 북한을 핵을 가지게 두는 거는 너무나 나태하고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중국이 북한 핵을 지켜주겠지 하는 약간의 희망됐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거꾸로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면 신냉전이 해가지고 북한을 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도와주려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뭘 원하냐? 러시아가 나가니까 중국도 우리가 질서를 하고 지금은 겉으로는 그런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세 나라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있는데 그 태평양을 지키는 일본이 또는 미국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을 왜 핵을 갖다 무장을 안 시키고 그대로 언제까지 줄 것이냐? 저 미국이라는 거는 몰로주의가 항상 이렇게 DN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태평양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비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그래서 한일 간에 핵을 가지고 공동 보유한다든지 아까 말하자면 나토시 이런 거는 좀 공격됐지만 실제 핵을 막는 거니까 한일 간에 어떻게 핵을 갖다가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미국 양해하에 또 서방 양해하에 해가지고 북한과 중국 또는 러시아의 핵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을까 가지고 그는 천수석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 장관님도 관계 있으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영우 수석님하고 유명원 장관님께 질문이 지금 오늘 혹시 유 장관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천 수석님부터 그러면 답변. 제가요? 지금 천 수석님한테 지금. 저는 드골 대통령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LA인지 워싱턴인지 포기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 할 때는 뉴욕을 포기할 수 있냐 할 때는 그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없었고 러시아가 여러 수만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그 많은 러시아의 핵무기는 지금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지고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은 지금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거는 미국이 알래스카에 배치된 GBI로부터 해가지고 고도 2,000km에서부터 몇 차례 요격을 하니까요. 그거는 거의 뚫고 들어가서 LA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우선 없고 제가 한 장관님 말씀하실 걸 제가 좀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더골이 말하던 그 로직이 지금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미사일을 감시하는 추적하는 위성만 135기가 있고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1000기를 더 띄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분 만에 한 번씩 보는 거를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24시간 연속적으로 북한 모든 미사일 움직이는 걸 다 보게 돼 있고 그게 대부분은 발사되기 전에 지금 발사되기 10분 전인지 5분 전인지 미국이 다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실제 이 LA든 뉴욕이든 향해서 북한이 쏘더라도 쏘기 전에 대부분 다 파괴가 돼요. 쏘더라도 그게 거기까지 날아갈 일도 별로 없었지만은 제가 어디 칼럼에도 쓴 바가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핵미사일을 쏜다 그럴 때 한국 사람만 골라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지금 서울에 언제든지 관광객하고 미국 상주 시민권자들이 다 합쳐서 나는 항상 16만 정도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0.1%면 죽으면 160명 죽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떨어져서 미국 사람 160명 죽으면 우리가 그 제발 북한 우리 이미 맞은 건 할 수 없고 제발 좀 우리 동족들한테 핵무기 쏘지 말라고 매달린다고 미국이 안 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을 쏘든 뭐든 쏘든 간에 북한에 대한 이 북한 체제 종식에 필요한 충분한 무력을 어떻게 사용할 텐데 그게 무슨 무기를 사용하든 간에 김정은의 운명에는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 더골이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 한반도에다가 이걸 원용하는 거 이건 저는 좀 너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정관님, 예. 한 가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1996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 오셔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자회담 이제 94년 제네바 이후에 그걸 좀 중국, 미국,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좀 대화를 하자는 게 그때 사자회담의 명분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결과를 보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2005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6자 회담을 제의한 건 역시 중국이 의장국을 좀 맡아서 하도록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중국에 요청을 했고 그때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도 일본의 핵무장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걸 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강대국 간의 이슈화해서 해결하는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발표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항상 중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 중국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 자체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국제 정세라든가 또 미국의 입장을 볼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선택지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좀
대화를 통해서 미중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주로 경제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경제 안보라는 것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걸 감안해서 북한 핵 문제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중국의 입장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문제하고 깊숙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은 비확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핵 가진 나라들 말고 나머지 국가들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제재도 하고 또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하고 핵 개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그 동맹이나 다른 국가들 이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한국도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러한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은 핵 옵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고립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고립주의 방향으로 치달을 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실질적으로 약화하거나 아니면 말을 통해서 버벌리 이렇게 약화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엄청난 그 안보 불안감이 한국 국내에서 조성이 될 때, 그런 경우에는 합당하게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핵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안보 공약을 지키고 당신네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돼버립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가 되고, 이거는 곧바로 한미 동맹에 근본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설령 그런 타이밍 왔더라도 이 핵 옵션으로 가는 거에 비용과 효과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상으로 오늘 장관님 세 분과 수석님 모시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 성과의 1주년의 의미와 성과나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장관님과 수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